전문가의 등장. 초기 신석기 경제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왜? 기술은 원시적이었고 낭비는 심했다. 사회는 자연재해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만큼 여유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처녀지는 소진되었고 오래된 들판도 고갈되었으며 인구는 자꾸 늘어만 갔다. 이 농업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전쟁은 이런 모순들이 분출된 결과였다. 설마 전쟁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 아닐까? 전쟁을 통해 다른 집단의 재산을 빼앗는 방법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을 통해. 그러니까 농업에 의한 오히려 발전이 부양해야 될 인구를 부담스럽게 많이 한 거고,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 생산량의 증가가 빈곤을 가중시켜 이 빈곤에 의해 전쟁이 발생했다. 이것 논리가 예쁘긴 하지.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생산성은 전혀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땅과 동물과 곡식 창고에 있던 기존의 저축분을 재분배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호모사피엔스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를 발명하는 창의력이었다. 현생 인류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의 도전에 응전했다. 응전,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그들은 적응하는 일에 적응했고, 이 표현도 좋고, 문화적 혁신을 통해 번영을 이루었다. 초기 신석기 시대의 경제적 난국은 농업, 교통, 도구 제작 등의 혁명적 진전에 힘입어 결국 해결됐다. 쟁기로 밭을 경작하는 농경은 괭이로 하는 원예를 대체했다. 소각가는 쟁기 덕분에 농부들은 큰 밭을 갈면서 일할 수 있게 되겠다. 땅이 품고 있는 영양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쟁기를 끄는 동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퇴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일석이조구만. 관계 방식이 도입되면서 건조한 땅에 물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농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땅을 파고 댐과 수로 수무는 등을 관리하게 되면서 불규칙하게 내리는 피해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 역시 영구적인 경작이 가능해졌다. 한편으로는 배수 방식 덕분에 늪을 토지로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던 늪을 비옥한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노동이 필요했다. 수로를 파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육상 수송 역시 변모했다. 바퀴가 발명되고 짐을 나르는 동물 예컨대 소, 당나귀, 말, 낙타 등을 사육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사람이 들고 나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수상 운송에는 돛이 도입돼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의 힘으로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함께 이용하게 됐다. 돌이나 동물뼈, 나무 등으로 만든 도구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없었다. 찢거나 깎아내는 방법으로만 모양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부서지면 버려야 했다. 그에 비하면 금속은 마법과도 같았다. 금속은 녹이거나 혼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주조할 수 있었다. 녹였다 식으면서 고체가 되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다 벼린다 그러지. 금속의 마법. 버릴 것도 없었다. 고철은 끝없이 재활용할 수 있었다. 처음 사용한 금속은 구리였다. 구리는 다른 금속과 섞어 더 단단한 합금으로 만들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구리를 주석과 섞어 청동으로 만들었다. 기원전 3000년. 이후 2000여 년 동안에 무기와 장신구 권위의 상징물은 청동을 사용해 만들었다. 금속 제조 기술은 여전히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토기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지만 돌림판이 도입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돌림판이 뭐야? 돌림판을 사용하게 되면 더 섬세한 장식과 이 도기를 만들 때 하는 돌림판이구나.
더 섬세한 장식과 품질을 가미해 그릇을 만들게 되었다. 점토로 코일을 만들어 쌓아 올리거나 점토판으로 그릇을 만들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같은 품질의 토기를 만들게 됐다. 요약하면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혁신들은 서아시아 농경인들의 작업을 변모시켰다. 토지는 관계와 배수 시스템에 힘입어 다시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쟁기의 도움으로 더 편안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땅에 거름을 주기 시작하면서 땅은 더욱 비옥해졌다. 철기 작업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은 더 늘어났고 토기를 만드는 사람은 돌림판을 이용해 더 많은 양의 그릇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집 나르는 동물들, 바퀴 달린 교통수단, 범선 등이 등장하면서 무거운 짐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고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게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것들도 있다. 중앙아시아 대초원의 유목민들은 말을 길들이고 수레를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철기 기술이 가장 앞선 것은 유럽이었다. 스키타이 아니야?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곧 인기를 얻었다. 후기 신석기 시대에 개량된 농경법은 재빨리 서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져갔다. 더 먼 지역에서는 제각기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수레와 계단식 계단식 영농이 중국이야. 언덕밭을 발명했고 모내기와 경작을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 수준이 낮았던 초기 신석기 시대의 경제 체제는 전문화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노동에 참여했다. 후기 신석기 시대, 금속 병용 시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사이의 과도기, 후기 신석기 시대, 석기지만 금속기 들어온 거지. 청동기 시대 같은 고도의 기술 시대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의존했다. 숙련된 목공들은 쟁기와 짐수레와 배를 만드는 데 필요했다. 도공들은 농산물을 공유하는 대가로 그릇을 만들었다. 철기 제주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련을 거쳐 금속 재련과 대장일을 학습했다. 전문화는 노동을 집안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상인들은 구리, 흑요석, 응암, 장식용 조개껍질, 보석 같은 것들을 들고 먼 거리를 여행했다. 선사시대의 수공예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역사적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기술을 여기저기서 팔았다. 기술을 팔았구나. 그 결과 마을이나 시족, 부족 간의 유대는 약해졌다. 왜냐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에 이제 국가가 등장하는 거야. 기존의 친족 중심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나 교육의 바탕을 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다. 성의 역할 역시 바뀌었다. 사회 집단이 살아남고 번성하려면 노동력을 떠받칠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에는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젊은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임신과 수유에 할애해야 했다. 그러나 구석기 시대 채집과 초기 신석기 시대의 괭이 농경은 양육을 함께 경할 수 있는 노동이었던데 반해 후기 구석기 시대의 쟁기질 농경은 그럴 수가 없었다. 농경과 양육을 함께 겸 쟁기질 농경은 겸할 수가 없구나. 분업이 된 거야. 분업이 되면서 여성의 지위도 하락했다고 지금 설명하려는 것 같아. 수렵 채집과 초기 농경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역할을 했지만 수렵 채집과 초기 농경 다른 역할을 했지만 평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죠.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성별로 노동의 구분은 있었지만 여성 차별은 없었다. 남성은 사냥을 하고 여성은 채집을 하고 모두 모여 거처의 이동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함께 의논했다. 오늘날 같은 핵가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도 동기화가 안 돼. 동기화가 안 되지. 오늘날 같은 핵가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 신석기 시대 롱하우스에는 확대 가족이 함께 살았다. 집단 결혼이 아마도 흔한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자는 처가에 거주했고 모계 혈통 위주로 가정이 꾸려졌음이 거의 분명하다. 그러나
모계적이라는 게 목건적이라는 것과는 다른 거지. 그러나 후기 신석기 시대는 남자들의 세계였다. 가축을 방목하고 쟁기질을 하고 원거리 교육을 하고 이것저것 떠들며 수공 예물을 파는 일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쟁기, 소수레, 대장간의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적 전제 조건을 만들었다. 두 번째 농업혁명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급격한 혁신들이 천천히 누적된 결과다. 그러나 그것은 신석기 경제를 변화시키고 사회질서 체계를 뒤흔들었다. 괭이질, 짧은 기간에만 임시로 쓰던 원예 터 중심의 경제는 쟁기질 농경 관계 비료가 필요한 논밭 중심의 경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모계 공동체이자 가정 중심적 평등적인 공동체는 권위와 위계가 지배하는 체계로 변모해갔다. 권위와 위계. 최초의 계급 사회. 기원전 약 3000에서 1000. 이게 국가 등장 아니겠어? 최초의 계급 사회. 권력자. 이집트 파라오 멘카우라. 약 기원전 3000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강하구 지역과 이집트, 파키스탄, 중국 등지 666에서 처음으로 계급사회가 등장했다. 국가에 등장했지. 사제, 전쟁 지도자, 관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잉여 통제를 독점했다. 이들은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로 알려진 이 시기에는 금속을 사용해 무기, 장신구, 소품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상의 도구는 여전히 돌, 나무, 동물뼈로 만들었다. 때문에 생산성은 낮았고 잉여는 적었으며 문명 전파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제국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인류는 늘 어렵게 살았다. 청동기 시대의 지배층의 보호성 탓에 기술적인 혁신은 세계의 중심부보다 주변부에서 먼저 일어났고 기원전 1000년쯤에 시작된 혁신은 낡은 제국을 넘어뜨리면서 경제적 혁명을 이끌었다. 바로 철기 기술이었다. 첫 번째 지배계급, 최초의 계급사회. 선사시대 수메르는 이라크 남부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삼각주 지대 벌판으로 습지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원전 3000년경 신석기 시대의 개척자들은 신화 속의 에덴 정원을 현실에서 만들어냈다. 기원전 3000년경 유프라테스강. 그들은 습지에 물을 빼내고 습지 사이사이에 있는 모래톱에 물을 끌어내어 매우 풍요로운 땅을 바꿔놓았다. 기원전 2500년경 이곳 평야에서 보리의 평균 수확량은 파종량의 86배에 달했다. 평균 수확량. 이는 구운 점토판에 새겨놓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수메르인은 문자로 기록하는 법을 발명했다. 수메르인. 그들이 만들어낸 복잡하고 도시적인 계층 사회에서는 상세한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이나 공납 같은 것들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만 했다. 고대 수메르의 영토는 상징 능력의 발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하나는 신화적인, 시적이고 호수적인 세계를 열어젖힌다고 좁히는 기능이 있고, 또 상징 능력의 또 하나는 이야기 능력에 기반한 위계적인 위계적 체계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불평등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항상 공존하지만 어느 게 지배적이냐는 바로 교환 형태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가 지배적이면서 억압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양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산 방식이 있고, 동시에 뉴런 변화에 따른 이야기 능력이 야기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고대 수메르의 영토는 덴마크 정도의 크기였다. 풍요로운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자 토지에서 엄청난 잉여 농산물이 생겼다. 덕분에 촌락 중심의 생활이 도시 중심으로 바뀌는 질적인 이동이 가능해졌다. 수메르의 이런 성취에 대해 분명 유명한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 엄청 유명하지. 도시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수메르. 이 도시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표지는 수메르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 사람들이 텔이라고 부르는
윗부분이 평평한 인공적인 구름이다. 텔. 수천 년 동안 주거 생활을 한 결과 이런 모양의 언덕이 만들어진 것이다. 흙벽돌로 지은 건물이 무너진 뒤 다음 세대들이 그 위를 평평하게 다져 다시 건물을 세우다 보니 토양의 층이 점점 높아졌다. 이 구름을 통해 기원전 4000에서 3000년 사이에 구리시대의 촌락이 청동기 시대의 도시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적지에서는 도시 중심부의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계단형 탑과 큰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언덕을 볼 수 있다. 초기 왕조 시대 약 기원전 2900에서 2300년 우르크에는 높이가 10m인 지구라트가 있다.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은 지구라트에는 수천 개의 도자기가 있고 꼭대기에는 아스팔트로 만든 단이 있었다. 도시 전체 규모는 주거지와 산업지역을 합해 면적이 5제곱킬로미터였다. 신전과 신전 주변의 시골 영지는 신의 것이었다. 라가시의 영토는 20명의 신들에게 속한 땅이었다. 여신 바우가 소유한 땅의 총 면적은 44제곱킬로미터였다. 이 중 일부는 개별 가족들에게 할당되었고 일부는 바우의 개인 부동산이었는데 임금 노동자, 임차인 농부, 부역 의문을 지었던 시족인들이 그 땅을 경작했다. 바우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신전의 사제들이 대신 관리했다. 바오의 많은 사람들은 3,200에서 1만 제곱미터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신전의 최고위 관리자는 14만 4천 제곱미터의 땅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제들은 자신의 영지와 신전 영지의 부를 집단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 엘리트층을 형성했다. 부는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쌓았다. 이 시대의 법령을 보면 구질서를 처음 존재했던 그대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제들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았고 여러 방법으로 착취했으며 사원의 토지, 가축, 장비, 하인을 사유재산이나 노예로 여겼다는 것이다. 사제 중에서 도시 총독들이 나왔고 나중에는 도시국가의 왕이 되었다. 라가시에서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동기화가 왜 동기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런 거야. 사제 중에서 도시 총독들이 나왔고 나중에는 도시국가의 왕이 되었다. 라가시에서 도시 총독은 주신의 높은 제사장이자 시민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는 바오의 소유지 2.46제곱킬로미터를 사용했다. 라가시의 도시 총독은 많은 통치자 중 한 명이었다. 라가시. 수메르는 뭐야? 수메르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우르의 스탠더드. 당시의 전쟁 상황. 이게 벌써 전쟁의 성격이 변한 거야. 시족 사이에서 전쟁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 왜냐? 시족 사회에서의 전쟁은 독립성을 위한 포석이었다면 국가 단계에서의 전쟁은 위계를 위한 침략이지. 좀.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르의 스탠더드.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정교하게 장식된 박스인데 기원전 260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4바퀴가 달린 전차가 적들을 짓밟고 창병이 헬멧과 금속징이 박힌 갑옷을 입고 있으며 왕 앞에서 벌거벗은 포로가 잡혀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구나. 왕 앞에서 벌거벗은 포로. 자, 일단 여기까지 52쪽. 여기까지 52. 느려.